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학원비가 들지 않아요. 그거의 느낌이다. 대학원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석사하고 박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석사 때는 24학점을 요하는데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한국에서는 36학점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때는 뭐 한 학기에 자기가 3개를 맥시멈 채워서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그렇게 듣고, 하나만 듣고 싶다 뭐 하나만 듣고, 정말 마지막 학기 때는 이미 앞에 다 했다 안 듣겠다 이게 가능한데, 박사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매 학기 3개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수료를 할 수 없다.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진짜 너무 힘들죠. 석사, 박사 넘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말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거는 논문을 썼냐 안 썼냐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학계에 어쨌든 제출하는 정식 첫 번째 첫 논문이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쓰는 논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히 막 석사학위 논문 흑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흑역사를 한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석사 학위는 라이센스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계에서 연구자로서 내가 이름을 어쨌든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증이라는 거죠. 석사 학위는. 그러면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관련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구자로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학기 박사 수업을 들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이제 너도 박사 과정이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좀 많이 차이로 다가왔거든요. 석사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제 첫 단계고 조금 더 학생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박사 과정이 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그 김슬기 학생이 뭐 박사 과정 학생이지만 본인이 쓰는 석사 논문 그 주제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걸 남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보다 더 학생의 범주에서 좀 넘어선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석사 과정에 들어왔을 때 나이대랑 박사 과정에 들어왔을 때 나이대가 다르다. 그래서 인생 설계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석사 때는 보다 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총량에서 공부의 비중을 좀 더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정이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단계에 딱 들어오다 보면은 나는 이것만 집중하고, 진짜 제 주위에는 존경할 만한 친구들이 그거만 집중하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걸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석사, 박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좀 공부나 연구의 측면에서는 지도 교수님마다 바리에이션은 다를지언정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석사는 전문가인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연구들을 총합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이고, 박사는 연구자라는 말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설을, 자기의 어떤 연구 내용을 학계나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사회나 이런 거에서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거창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방식이나 공부 양이나 이런 것들도 석사와는 다르게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집중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민혜쌤 말씀하신 것 중에 전 2가지가 딱 들어왔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오히려 석사에서 박사 넘어가면서 투여하는 공부의 시간 양이 저는 절대적으로 줄었거든요. 하는 일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결혼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뭔가 그 나이대에서 책임져야 되는 무언가들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업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에 그런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석사하고 박사하고의 그 큰 차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석사는 자기 주제만 보고 딱딱딱 달려가면 되는데 박사는 정말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박사 생활하면서 그러면은 각자 어떤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는지 그게 뭐 직업적인 것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네. 저는 일단 이제 지금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는 하고 좀 빠진 게 있기도 한데 일단 교내 부설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 행정 업무 보는 간사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거에 하나는 또 이제 제 전공하고 관련된 유관 학회에서 이제 학술지 편집하는 편집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전공 특성상 한문을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외부 업체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있고요. 예.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제 주체이신 BK 사업단에서 이제 방학 때 대학원생이나 예비대학원생 대상으로 이제 한자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러시아어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어 번역 일을 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전공이라서 그 시기 관련된 좀 국가 기관의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정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사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같이 팀으로 참여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는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국회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그 임시정부 안에 있던 임시의정원 관련한 서류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 관련 사료가 미국에 많이 있어서 이번 여름에 미국에 그 아카이브 잠깐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것도 얘기하죠. 얘기하세요. 제가 뭐 말고 뭘 정했어요. 제가 당신을 빳빳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 근대사 선배가 진행을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아직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이주사 관련한 이제 강의 시리즈를 어떤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캐먹지 않겠습니다. 네, 민우 쌤. 예. 저는 그 본교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이렇게 저희들 일하고 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홍보는 아니고 그 석사 학위가 있으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정하는 어떤 그 박물관에서 2년 가까이 어떤 실무 일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학예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학예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학과 대학원생이 일부 여기 가는 루트이기도 하잖아요. 네, 박물관에 가는 현대사, 그러니까 박물관이니까 다 전근대사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대사나 뭐 현대사 분과의 선생님들도 거기서 일을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도 있다. 저는 좀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사실 이대승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 이대승 선생님이 연구소 조교 일을 맡고 있던 거 제가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앞으로 일을 할 후임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일단 연구소 일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슬기쌤이랑 비슷하게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자들 대상으로 용역 사업 같은 걸 맡기거든요. 프로젝트처럼 해서. 근데 그런 게 현대사 같은 경우는 좀 미국 그 내셔널 아카이브 문서를 되게 많이 봐서 그 문서를 번역하거나 뭐 아니면 뭐 플러스라고 그런 문서들을 번역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 맡게 됐고. 성대사학과만의 강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다른 몇몇 학교들은 사학과가 세부 분과들로 분과가 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뭐 미술사학과 이렇게 분과되어 있는 학과가 있는데 저희 학과는 오히려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하나로 있어서도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4라는 어떤 연구공간 내에서 저는 많이 쓰진 않았지만 504라는 연구공간 내에서 뭐
선후배 분과와 관계없이 자기네 어떤 연구 주제를 서스럼 없이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무형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홍대 상학부문의 장점? 저희 학교의 아주 큰 장점으로 BK가 있는데 그거에 있으니까 박사나 석사 과정생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다른 특별 강의들을 많이 좀 개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제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제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그 나라별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강의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대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제 방학 때 있는 그 외국어 특별 강의. 근데 저도 작년 여름 방학 때 그 과정으로 이제 일본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학원비가 들지 않아요. 또 하나 BK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장기연수 나간 분들한테 저희가 그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한 번 더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지원 씨 또 뭐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 아까랑 좀 되게 비슷한 겹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석사 과정 때 뭐 일본사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사실 그때가 그 석사 4기고 학위 논문을 쓰기 바쁜 시기였어가지고 좀 조급함도 있었어요. 내가 일본사 교수님 밑에서 좀 수업을 들어도 될까 이러는데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초등교육, 의무교육 관련해서 썼는데, 그분도 이제 일본 근대 고등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콘텐츠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볼 수는 없냐, 이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게 저는 되게 제 석사학위 논문에 특히 머리말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로 다른 어떤 뭐 서양사 수업을 듣든 정말 다른 수업을 듣는 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 어떤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바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지금 한국현대사, 지금 제가 오재환 교수님 밑에 있는데, 한국현대사는 굉장히 성균관대 한국현대사는 되게 사람이 많고, 그래서 분야가 아주 다양해요. 굉장히 뭐 정말 뭐 정치사 한다는 사람도 있고, 운동사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교육이나 사회사 이쪽에 관심이 있고, 도시사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는 친구들을 보면은 더 다양하더라고요. 인종, 뭐 여성,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막 연구를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다른 얘기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교수님 홍보가 좀 될 것 같은데, 오재환 교수님이 굉장히 뭐랄까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강요하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 그냥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러면 오히려 교수님이 되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같이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심지어 교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어떤 교수님의 되게 열린 모든 너네가 어떤 주제를 하든지 내가 다 품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지도 제자로서 되게 만족하면서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사 수업에 조교로 저번 학기 들어갔었는데, 그 수업 듣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 대학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좀 학사 수업 때 보던 것과 달리 되게 안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그런 인식과 전혀 다르게 너무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학술적인 어떤 연구도 너무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학생 지도도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이제 제 직장 같이 다녔던 동료들이나 그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 말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너네 대학원은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런 교수님이 없다고 학교는. 우리 과는 없다. 네. 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과랑 문과랑 대학원 문화나 이런 게 좀 많이 맞아요. 다르잖아요. 랩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르게 저는 전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이 공부하고 나는 이 공부하고 우리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공부만을 연구만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진 않을 텐데 저희 학교는 제가 아는 한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어떤 스승님으로서의 어떤 그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려는 이런 분위기를 되게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좀 중국상, 뭐 서양상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할 거 준비해가지고 교수님께 가서 아무렇지 않게 밀나 올래? 그때가 편해 해가지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책도 좀 설명해 주시고 연구자도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이런 공부 공동체,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우리 학교가 되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학사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외부의 학회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관련 학회에 나가서 이제 뭐 처음에 나가는 방식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먼저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유관된 학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를 신청한다든지 뭐 논문을 투고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제 박사급 정도 되면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이런 논문이 있는데 심사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학회에서 이제 뭐 정례 발표가 있는데 작성하신 논문이 있으면은 그런 걸로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지도 교수님들 통해서 여기서 발표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오더 내지는 제안이 올 때도 있고요. 네. 박사 들어오려는 석사 과정생들에게 이거는 한마디씩. 어학적인 소양을 반드시 좀 갖추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뭐 서양사면은 당연히 뭐 전근대사 라틴어가 필요하겠고 이제 각국의 언어가 필요하겠지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중국 사람은 당연히 중국어에 능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다들 한자는 공통적인 기본 교양으로서 좀 갖추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좀 듣기로 이제 한자를 워낙 다들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논문에 기본적으로 북한문 훈용어로 많이 써왔는데 한자를 모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매번 모르는 한자를 긁어서 도금을 찾아서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그래서 한자 능력 자격 검증 시험으로 2급 내지는 3급 정도의 국한문으로 된 이제 논문 같은 걸 봤을 때 막힘없이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한문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자를 알자. 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전 100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박사 오기 전에 되게 미묘한 틈이 있을 때가 있어요. 논문 쓰고 나서 한 3개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한 1, 2개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나 혹은 그 오기 전에 틈틈이 책을 좀 많이 읽어두는 게 나중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딱 들어오고 연구서를 쓰다 보면 연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주제를 벗어난 아주 생뚱맞은 어떤 책들을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읽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항상 서양 중세사라든가 중세 문화사 이런 것들을 본인께서 문화사 쪽에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걸 읽었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던 그 주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항상 경험담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걸 보고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박사 진학하고는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다는 과정 중에도 그렇고 수료학원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석사 때가 그나마 뭐든 할 수 있을 때고 박사 들어오면은 정말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향해 달려나가기 바쁘고 또 그 와중에 어떤
뭐 프로젝트든 어떤 어딘가에서 일을 하든 간에 되게 시간에 여기저기 쫓기면서 그 없는 시간을 짜내서 또 그 없는 시간에는 결국 내 공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확실히 정한 어떤 주제라는 어떤 좁은 것만 좀 보고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석사 때랑 좀 비교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석사 때도 같은 대학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박사 과정이랑은 약간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뭐 하다못해 전공, 그러니까 뭐 현대사를 한다, 한국 현대사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현대사에서도 꼭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나 시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시기나 어떤 연구자나 아니면 심지어 뭐 타분과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들을 좀 두루두루 좀 여유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사실 기회인데 그거를 석사 때는 또 이게 비교해서 지금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야 아, 석사 때가 사실은 시간이 많은 거였구나를 아는 거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석사 때로 돌아간다면 좀 사실은 지금이 시간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읽어두려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을 약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들 이제 뭘 석사 때 하면 좋은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석사 때 박사로 올지 말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거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라, 박사 와서. 네, 저희들과 함께 나중에 저는 회사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왔던 사람이라서 그 회사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더 쭉 하면은 좋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 결정을 못한 상태면은 논문을 쓰는 작업이 자료를 보고 내가 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 설명하는 그 작업이 만약에 좋다면은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결정이 된다면은 주저없이 박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이 석사보다 많이 조회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